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리플, 라이트코인 등의 가상화폐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적인 엄청난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이라는 게 급등을 하면서 시총 50조를 돌파했다. 전 이걸 처음 보고 이게 만우절 농담인 줄 알았어요. 야, 너무하잖아, 50조. We have a lot more to go with Bitcoin. Certainly 100,000 and quite possible $150,000 by end of this year to maybe Q1 next year. Those are some big assumptions there. 그리고 물론 단순히 관심만이 아닌 실제 엄청난 액수의 자금도 몰리고 있습니다. 흔히 가상화폐라고도 부르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미심쩍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입장도 있고, 시대의 흐름에 필연적인 방향성이다라고 바라보는 긍정적인 입장도 함께 혼재하고 있습니다. I mean, can you play the clip in 2012 and 13 when it was at 200 and everybody was laughing at me on CNBC every time I would talk about Bitcoin? Where is it going? 암호화폐가 처음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을 때만 해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이유보다 사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기존의 화폐를 대체할 전자화폐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암호화폐를 대표하는 최초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과 그 뒤에 숨겨진 이유를 살펴보고, 또한 암호화폐의 계속적인 개발이 왜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 암호화폐가 뭔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인 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이 모든 질문의 답을 이끌어줄 2008년도에 있었던 미국의 금융위기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를 1930년도 대공황 이래 미국의 가장 큰 경제적 혼란의 때로 보는데요. 당시 전 세계의 투자은행과 펀드 매니저들은 뭔가 새로운 저위험 고소득 투자처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우징 마켓에 눈을 돌리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시 낮은 리스크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 주택 저당 증권에 관심을 보입니다. 주택 저당 증권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수천 명의 주택담보대출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묶어서 마치 주식처럼 그 쉐어를 투자자들에게 파는 겁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이 주택 저당 증권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왜냐면 높은 이자로 인해 수익률도 좋고, 그리고 집값이 한창 급등하고 있었던 그 당시 대출한 채무자들이 돈을 못 갚을 경우 최악의 상황엔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고 그 집을 압류해서 더 비싸게 팔면 결국 이익이 남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MBS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디맨드가 급증하자 금융기관과 중개기관은 더 많은 주택저당증권을 팔기 위해 서프라임 모기지를 실시합니다. 서프라임 모기지는 좋지 않은 신용점수와 저수입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아주 쉽게 주택담보대출을 마구마구 해주는 겁니다. 게다가 프레데토리 랜딩 프랙티스, 그리고 CDO 등 이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아무런 기준과 개념 없이 돈을 막 빌려주고 또 막 빌리고 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용평가 기관에서 이 모든 위험한 상황을 그냥 묵인할 뿐 아니라 이러한 금융상품들의 여전히 트리플 A 평가, 즉 안전한 투자라는 평가를 해줌으로써 더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입니다. 물론 결국 이러한 무분별한 대출과 함께 커질 만큼 커진 하우싱 프라이스 버블은 아니나 다를까 빵 터지고 말죠. 돈을 갚을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주택을 담보로 많은 돈을 빌리다 보니까 결국 집 몰기지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수많은 집들은 압류되고 그 집들은 다시 주택시장에 나오게 되는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집을 사려는 사람, 즉 디맨드는 점점 내려가는데 주택 매물, 서플라이만 계속 늘어나 집값은 폭락하고, 그리고 어떤 채무자들의 경우는 자신들의 집값이 은행에서 대출한 돈보다 더 바닥을 향해 내려가자 그럼 이제 나 돈 안 갚어 하면서 고의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사람들은 주택 대출금을 계속 갚아나갈 이유가 사라졌다고 느낀 겁니다. 투자자들은 많은 돈을 잃고 레먼 브라더스 같은 큰 금융기업들까지 파산 신고를 합니다. 이러한 경제 공황의 분위기는 결국 주가의 대폭락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한 경제는 엄청난 실직을 초래합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이때 3천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2008년 미국의 경제 대침체는 딱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정부, 금융기관, 채무자 모두 위험한 선택을 지속해왔고 이를 모른 채 하고 방치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건을 통해 정작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집과 일자리를 잃은 서민들이었다는 겁니다. 소위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묵인했던 금융기관과 기업들, 리더들은 물론 어느 정도의 손해와 어려움을 겪었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금융 지원으로 살아났고, 정작 생존의 위협을 느낄 만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용인과 채무자들이고,
그러한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본 그들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힘없는 개개인의 국민들이 이 모든 금융위기의 상황의 최대 피해자가 된 겁니다. 이 금융위기 사건으로 대표되는 중앙금융자본주의 시스템을 향한 불신은 점차 커져만 가고, 게다가 지금도 계속되는 무분별한 돈 찍어내기와 점차 오르는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제3자의 통제를 벗어난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탄생을 야기합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기 훨씬 전 1983년 사이퍼펑크 무브먼트에 가담했던 데이비드 첨은 전자가상 통화 시스템의 개발을 처음 시도했던 인물입니다. 더 안전하면서도 익명을 보장해줄 수 있는 거래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던 그는 지금의 블록체인 기술의 기반이 될 블라인드 시그너처 프로토콜을 개발합니다. 쉽게 말해 디지털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거래자가 자신의 신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도 거래에 필요한 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첨은 이런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1989년 디지캐시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당시 크레딧 카드의 보안 문제나 높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데이비드의 급진적인 가상화폐 시스템 개발은 특히 테크 업계에 적지 않은 주목을 받았고, 빌 게이츠 또한 윈도우의 이 디지털 캐시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100 밀리언의 당시로서는 엄청난 액수의 오퍼를 제안하지만 데이비드는 이를 거절하고 맙니다. 자신이 이루려는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굳게 믿고 있었던 그의 신념은 완벽한 가상통화 시스템을 이루려는 집착으로 변했고, 또한 시대를 너무 앞서간 탓인지 1998년 결국 파산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후 데이비드 첨의 노력과 업적을 잇는 비머니, 빗골드 등의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이룩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프라이버시 이슈, 기술적 역량의 부족 등의 이유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그러던 중 2008년 8월 bitcoin.org라는 도메인 이름이 마침내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31일 크립토그래피 메일링 리스트에 비트코인, 개인과 개인 사이의 전자 캐시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9쪽짜리 논문이 포스트됩니다. 이 논문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의 보증된 결제 시스템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기술적인 설명서지만, 사실 기존의 금융기관 등의 제3자를 무조건 신뢰해야만 했던, 그런데 그 신뢰가 깨져가는 현실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폐단을 암시하고 있는 듯 합니다. 비트코인 첫 번째 블록은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채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블록 안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무부, 은행의 2차 구제금융 제공 임박 2009년 1월 3일 타임스. 첫 비트코인 블록에 암호처럼 숨겨진 이 글은 영국의 런던 타임스에 실린 기사 헤드라인인데요. 그 기사는 바로 제가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2008년 미국의 금융 침체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영국 정부에 의해 금융 구제 보조를 받은 은행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는 기사입니다. 이 메시지 또한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사토시 나카모토의 부정적 입장을 암시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개발 목적을 더욱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혁신성 중에 하나는 바로 은행 등의 제3자의 관여 없이도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안전한 거래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이라는 데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은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는 바로 그 단어,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하나하나의 블록이 체인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분산형 장부 기록 데이터베이스 기술로, 여기서 블록은 일정 시간 동안 거래된 내역이 담긴 거래 장부 같은 겁니다. 블록체인 시스템 안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거래 정보가 담긴 블록은 거래 당사자를 포함한 네트워크에 있는 시스템의 모든 참여자들에게 전송됩니다. 참여자들은 해당 거래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 검증된 블록만이 기존의 블록체인에 연결되면서 거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죠. 금융기관 또는 국가재정국 같은 제3자의 개입과 검증을 필요로 하는 기존의 금융거래와는 달리 거래 당사자들끼리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시스템에 의존하여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각 비트코인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그 블록들을 블록체인에 연결하는 일을 비트코인 마이닝, 비트코인 채굴이라고 하고, 누구든 적합한 컴퓨터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다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채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 총량의 10% 정도의 채굴량이 남아있는데, 채굴 난이도와 경쟁이 점점 치열해져 한 개인이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시작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2010년 7월 비트코인의 가치는 0.0008달러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0.9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스 팔리아피티아 같은 몇몇의 시대를 앞서보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이 영상 클립은 2012년 비트코인 가격이 3.41달러였을 때 비트코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언급한 미국의 TV쇼 굿 와이프의 한 장면입니다. And I bought one Bitcoin last night. Really? It's the future. I don't know. It didn't feel real.
Real's gonna change. Just watch.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며칠 사이 조금 하락하여 49,479달러 40센트입니다. 하지만 로버트 브리들러브는 향후 2031년까지 1비트코인의 가격이 12.5 밀리언 달러 이상의 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입장의 견해라는 사실을 배제할 수는 없죠. What do you think the future price of Bitcoin might be in 2031? I think Bitcoin by this time will have reached about 20% of global purchasing power. By the year 2031, will be north of $12.5 million per Bitcoin. Jesus. But $12.5 million per coin? $12.5 million, but adjusting for inflation, it will only feel like north of $1 million per Bitcoin in 2021 dollars, because the dollar will have lost so much of its value by then. 애플페이, 페이팔, 마스터카드 그리고 트위터에서도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취급하겠다고 밝혔고 마이애미 시장은 지난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직원들의 급여뿐 아니라 세금 납부까지 비트코인 사용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오래된 은행인 뉴욕 멜론 은행도 비트코인의 수탁 이전 발행 작업을 지원하기로 했고 또한 세계적으로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채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1.5 빌리언 달러 가치의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올해 초 미국에서 테슬라 차량 구매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허용하겠다고 했다가 며칠 전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 채굴 방식이 화석 연료 사용의 급증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테슬라차 구매 결제의 비트코인 사용을 다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과거의 비트코인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와 인식에 비하면 아무리 여러 업앤다운의 순간들이 있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장기적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입지와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제적 통화 시스템으로서의 가능성을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기존의 통화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비트코인을 가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결제 수단보다 투자 자산 혹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보는 입장이 더 큽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기에는 비트코인의 가치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것과 결제 속도가 상대적으로 너무 느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로부터 어제 비트코인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집을 구매했다고 치죠. 그런데 오늘 비트코인의 가격이 2배로 치솟았습니다. 그럼 달러 가치와 비교했을 때 A는 같은 집을 어제 안 사고 오늘 샀으면 두 채를 살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배가 아프겠죠. 그리고 물론 반대로 오늘 비트코인의 시세가 반토막 났다고 가정하면 B의 입장에서는 막심한 손해를 경험하는 겁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마음 놓고 결제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시세의 유지가 절실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특징 중 하나는 총 채굴할 수 있는 코인의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총 공급량인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모두 채굴되면 그땐 더 이상 공급될 비트코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돈을 지나치게 마구 찍어내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부와 중앙은행과는 달리 코인의 가치 보존을 위한 디자인이었다고 하는데 한정된 양의 코인이 가져다주는 사이드 이펙트 중에 하나는 코인의 가치가 극도로 상승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하지만 또한 바로 같은 이유로 비트코인이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쏠림으로써 코인의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는 점은 참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암호화폐 하면 기존의 결제 시스템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거래 시스템일 거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이러한 기대를 충족하는 다른 암호화폐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1세대 비트코인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비자 카드는 1초에 2000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데 반해 비트코인은 1초에 보통 7거래만 가능합니다. 문제는 1MB로 제한된 비트코인의 적은 블록 사이즈 때문입니다. 더 많은 비트코인의 사용자가 늘어나고 그에 반해 비트코인의 블록 사이즈는 1MB로 한정되어 있어서 결제 시간이 더욱 길어지는 겁니다. 비트코인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남긴 글에 의하면 비트코인의 규모가 확장되면 비트코인의 블록 사이즈 또한 업데이트 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비트코인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이 이슈를 놓고 두 부류로 나누어지기도 했었는데 한 부류는 비트코인을 금처럼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고 현재 1MB 블록 사이즈에 만족한다는 입장이고 이들의 주장은 오히려 블록 사이즈를 늘리게 되면 점차적으로 더욱 파워풀한 컴퓨터를 가진 일부 기업이나 국가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독점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입장은 비트코인이 처음 의도된 대로 디지털 화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믿고 이를 위해서는 블록 사이즈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러한 시도는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개빈 앤더슨과 마이크 허니 개발한 비트코인 XT라는 소프트웨어인데
비트코인 XT는 2MB 블록 사이즈를 제공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보다 더 사이즈 확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일주일에 24개의 비트코인 거래를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많은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를 강하게 반대하는 개발자들의 노력으로 인해 그 시도는 무참히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 뒤에도 블록 사이즈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개발자들의 시도가 있었지만 비트코인 커뮤니티 내 서로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하드포크되어 떨어져 나온 여러 다른 코인들을 탄생시킵니다. 중국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라고 해서 중국에 있는 주요 기업과 은행을 기반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일본 그리고 한국도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을 검토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봅니다. 다만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가 전세계 통화 시스템을 차지하게 될지 아니면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암호화폐가 더 상용화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거죠. 하지만 암호화폐의 입지는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가 현재 투자 자산으로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한 방법이기 때문도 없잖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이 갖는 탈중앙화된 민중의 화폐 시스템이라는 성격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런 의심 없이 마냥 믿었던 금융 리더들과 기존의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쉽게 조종되지 않는 탈중앙화된 자산 유지 대안이 필요하게 된 거죠. 일종의 보험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의 확장은 어떻게 보면 신뢰의 대상에 대한 전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가 지구 공용 통화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물론 비트코인의 기술적 업데이트와 발전일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비트코인 현 개발자 커뮤니티의 행보와 그와 함께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사용자들의 올바른 인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의 기본 정신과 핵심 규칙을 지키되 스케일 확장 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적절한 기술뿐 아니라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하나된 방향성이 비트코인의 미래를 결정할 듯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썼던 비트코인 백서의 내용처럼 비트코인이 정말 기존의 화폐 시스템을 대체하는 날이 올까요? 그리고 정말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된 새로운 거래 수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투자 자산으로서의 역할에 만족하십니까?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 리플, 카르다노, 그리고 도지코인 같이 주목받고 있는 많은 암호화폐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비트코인이 최초이면서 최대 규모의 자리를 떡하니 지키고 있지만 어떤 암호화폐가 결국 민중의 돈으로 자리 잡을지는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향후 10년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2100만 개의 비트코인 총 공급량이 모두 채굴되면 그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새롭게 펼쳐질 디지털 금융 경제 시스템의 변화가 무척 기대가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흥미롭고 유익한 가치 있는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전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